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한전기학원에서 논술 심화반 잠실 강의를 맡고 있는 송재준 기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낯이 익으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1, 2교시 해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1, 2교시 처음 시작이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험 전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험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평이했죠, 시험이. 일단 기본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출제 유형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조차도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 아주 좀 평이한 편에 속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합격자를 100명씩 뽑고 이러면은 세상 걱정이 없겠죠.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나와도 줄은 세울 수 있다고 했고, 근데 결국 몇 명을 뽑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특이사항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가 없었죠. 이게 은연중에 그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가 어쨌든 없었어요. 계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98회나 122회처럼 수십 명을 뽑는 거, 물론 이제 그렇게 뽑을 수도 있죠.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이 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122회 때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았잖아요. 기본서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으면서 계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점수를 줄 수뿐이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어쨌든 서술 문제란 말이죠.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자를 조절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설하면서 122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5, 60명 문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5, 60명 합격하면 세상에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고 60명이 합격했어요, 그 시험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절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은 답을 잘 쓰셔야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좋지 않을까. 의외로 내가 집에 정리해 놓은 이런 자료대로 쓰셨다고 해도 점수가 되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럼 점수를 안 주는, 채점을 좀 짜게 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1교시 같은 거 그냥 모범 답안하고 그냥 그대로 썼는데 3점, 4점 나오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그래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엄청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이게 그 전에 했던 페이스를 유지해서 계속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버스 얘기. 내가 타야 되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타지 말아야 될 버스를 쫓아가면 내가 타야 될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와요. 내가 100번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105번 왔다고 그거 막 뒤에서 쫓아가고 있으면 100번이 왔을 때도 못 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내 버스를 타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광역버스가 왔어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광역버스가 왔는데, 그렇다고 광역버스에 다 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야 되는 그 버스를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물론 이제 이럴 때 합격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아직 누구도 모르는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문제 곳곳에 숨어있는 의미심장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저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문제를 한번 훑어볼게요. 이제 난이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사실을 해설이 모범 답안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제자가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답안들 이거 다 집에다 있죠. 책에다 있고. 근데 이게 출제한 사람이 뭘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도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이제 풀이집 먼저 보시죠. 이거는 지금 1, 2교시 위주로 좀 돼 있어서 몇 페이지죠? 1교시 문제만 먼저 좀 보시면 전력 계통 주파수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성, PF 필요성이죠.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이게 10점짜리로 나오는 유형이고 그 반복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키핑을 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PF 문제가 나오거나 AFC 문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앞에 딸려가는 문제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중정도에서 좀 중아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 아래, 중하 정도 난이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은 이제 에세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지 흡수기. 그래서 설치 대상, 설치 위치, 전격. 설치 대상, 설치 위치 어렵지 않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다만 전격이 나왔죠. 전격. 우리가 투투나인급에서 에세이 쓰면은 18kV 5카짜리 쓰는 거 정도, 실무 정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적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전격만 없었으면 여기 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위물에 다 있는 내용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키핑하기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원래 중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전격이 들어갔죠. 중상으로 가는 거죠. 여기 들어갔으니까. 자, 1교시가 사실 1교시 13문제 다 익숙한 문제예요, 지금. 거진 익숙한 문제인데 12개가 익숙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전격. 자, 3번도 보시면 이제 기력 발전 열혈 향상 기기 종류, 장치선도 위치 표시.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 때 우리 학원 저희 학원 이제 기본서 반에서 하는 게 있었죠. 500메가와트급 장치선도를 5번 그려라. 이제 그거 하신 분들은 그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골라내는 거죠. 열혈 향상 기기들이 뭔지. 그래서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고민을 좀 해야죠. 우리가 이걸 기기 종류를 뽑아봤는지, 그리고 출제자가 과연 이 기기 종류에 무엇을 생각하고 넣었는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정도 난이도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화력발전소에 열혈 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지 않은 기기가 뭐가 있어요? 다지. 그렇잖아요. 다지.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약간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약간 흔한 말로 찜찜한 거죠, 얘는. 그래서 중정도 난이도 보시면 되고, 4번은 안시 C백은 이건 다 쓰시죠? 다 쓰실 수뿐이 없는, 기출도 많았었고요. 우리가 이제 과전류 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잖아요. 심도 깊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논술반 이상 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하급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중하, 그래도 잘 봐주면 중하, 심하게 보면 하 수준으로 보셔야 되고. 코로나 인계전압 정의하고 5번이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 정의 방지 대책이죠. 이거는 서비스죠. 이제 이건 하 문제로 보셔야 되고. 10점짜리는 좀 잘 받게, 점수 좀 잘 받겠다고 그렇게 하셔봐야 0.5점이잖아요. 적당한 수준이고, 이제 발전기 속도 조정률하고 속도 변동률 문제, 이것도 기본서 문제죠. 기본서 문제인데 딱 그림 2개 아시면 되죠. 수화 특성 있는 그림하고 우리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하고 무구속 속도 가는 그림 정도 키핑하시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중정도로 봐줄게요. 그래도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변압기의 실측, 귀약, 전일하고 최고 효율 조건. 요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죠.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
물어본 면면이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오는 거잖아요. 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뭐 최대 효율 조건은 뭐 우리 딱 5줄 걸려서 유도 끝나는 아이템이니까 뭐 이거 뭐 어렵지 않겠죠. 이것도 중하 정도로 봐야 되죠. 이게 여러 가지만 안 물어봤으면 하로 내려갈 텐데 여러 가지를 좀 섞어 물어봐 줬으니까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 문제 전력계통 무효전력 전압관계 벡터 이용 설명하는 이 QV 특성 설명하는 거. 우리 벡터도 딱 하나 그려가지고 P대라고 QV를 딱 정의를 시키죠. 이것도 10점짜리 반복 유형 중에선 거의 최상급 반복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 거의 문제 없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셨을 겁니다. 즉 뭐 논술반에 했던 뭐 그냥 벡터로 그냥 한 방에 가는 형태로 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뭐 그냥 뭐 복소수 형태로 유도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 보시면 되죠. 하루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든 다 써요. 근데 좀 잘 쓰시면 잘 받겠죠. 잘 쓰시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자, 원자력 발전 감속제 냉각제 구비 요건. 일단 감속제 구비 요건이 반복되는 형태고요. 뭐 냉각제도 뭐 그닥 어렵지 않잖아. 키워드 우리 감속제 키워드는 감속이 잘 되면 되고, 냉각제 키워드는 뭐 열 전달이 잘 되면 되고, 뭐 이런 거 뭐 중성제 흡수가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키워드 몇 개, 한 3개 정도씩만 키핑돼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기본서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 이제 중하로 봐야겠죠. 그래도 냉각제를 물어봐 줬으니까. 10번이 이제 배전 자동화 시스템 유효 기능에서 이제 다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스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것도 우리 키워드로 얘기하면 제어 계측 감시 정정이죠. 그거 가지고 좀 풀어서 잘 어느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뭐 1번부터 10번까지 못 잡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보셔도 지금 이것도 난이도는 중하로 보셔야 되죠. 거의 뭐 대부분 뭐 쓰는데 어렵지 않을 테니까. 자, 이제 11번에서 이제 고조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 나오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고조파에 대해서 워낙 심도 깊게 다루다 보니 이것도 뭐 못 잡을 문제는 아니죠. 잘 쓰면 잘 나올 만한 뭐 어렵지 않은 얘도 문제입니다. 이게 난이도 중 정도는 보셔야죠. 그래도 반복의 빈도가 높지 않고 이론은 쉽더라도 반복의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 설명, 목적, 계산 방법, 모선의 종류 및 각 모선의 기지량, 미지량. 이미 모선의 기지량, 미지량이 10점으로 반복 빈도가 높은 아이템이죠. 근데 거기다 섞었죠. 목적하고 계산 방법. 목적도 우리가 어느 정도 키워드로 키핑을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셨을 거고, 계산 방법은 이게 이걸 다 물어보냐, 그냥 뭐 교류 증류만 하면 되냐, 뭐 뉴턴 랩선 가우슨 자이델에 뭐까지 다 가야 되냐는 좀 고민스러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중정도, 왜 어렵진 않더라도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12번까지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12개 놓고서 지금 고른다는 얘기예요. 1교시에 딱 하나 13번 하나 딱 있어요. 고압 유도 전동기 보호 방식. 우리가 보호 개전을 하지만 우리가 또 전동기는 물론 이제 교재에는 있죠. 교재에는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아이템으로 키핑을 하는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책에 있다고 다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상으로 보셔야겠죠. 유일하게 상으로 보셔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2교시부터는 문제가 뭐 많지 않으니까 14페이지 쪽 가시면 되죠. 자, 1번 보면 GIS 문제죠. GIS 문제. 자, 뭐 이게 저도 수업 시간에도 잘 말씀을 드렸지만 GIS는 은근히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25점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암기량이 많지만, 근데 여기에 뭐를 하나 꼈습니까? 환경적 고려사항이 하나 껴져 있습니다. 설계 시 환경적 고려사항입니다. 이게 딱 무언가를 타겟팅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 시 환경적 고려사항이라 얘도 중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없었으면 중하로 갈 뻔한 걸, 중에서 하 쪽으로 갈 뻔한 걸 환경적 고려사항, 설계 시 환경적 고려사항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도 이제 부하 관리하고 부하 제어에 대해 설명. 그러면서 이제 부하 관리 개념 종류 물어보면서 직접 부하 제어에 대해서 2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폰트가 이거의 이 문제의 핵심으로 묻는 건 결국은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 요 개념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은. 우리가 부하 관리 쪽에서 지금은 사실 DR이나 VPP나 이런 것들을 엄청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 준비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DR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엄청 중점을 두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에서 약간 비껴갔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중정도의 아이템으로 볼 수뿐이 없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뭐 신재생 에너지 분사형 전원 특징, 연계운전 문제점 대책. 이거 일단 분사형 전원의 문제점 대책해서 키워드 딱 뽑혀 있는데 여기 신재생 등 분사형 전원이 또 붙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허구한 날 우리가 얘기하고 논하는 게 뭡니까? 재생에너지 관성, 재생에너지 변동성. 그걸 뭐 한 학기 내내 주구장창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풀어줘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너도 나도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잡을 아이템이긴 한데 잘 쓰면 점수가 좀 잘 나올 만한 아이템입니다. 뭐 난이도 중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건 좀 잘 쓰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자, 4번 일산지락 저항이 있는 문제.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답은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현장에서 유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지량 미지량 체크하시고 킵하시고 답 다 기억나셔야 되고, B상 건전상 전압 같은 경우에는 VB하고 VC하고 A제곱 A 치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니까 합니다. 이 문제는 뭐 해설할 것도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5번이 2교시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5번 문제가 HVDC 변환 설비에 대해 물어봐서, HVDC 전압형 전류형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뭐 이제 전압형 하면 뭐 이제 블랙 스타트 나오고 뭐 역송할 때 정전 없고 출력 제한 막 이런 거 엮고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공부를 해놨어요. 근데 얘는 뭘 물어봤어? 변환 장치를 물어봤어. 우리가 전압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MMC에 대해서 멀티모듈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전류형을 2번에서 전류형을 뭘 물어봤어? 종류별 주요 특징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전류형 HVDC 하면 딱 뭐예요? 12펄스 사이리스터예요. 전압형 MMC고. 그 정도는 이제 다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뭐 전류형을 종류별 주요 특징 물어봤으면 하나 이상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뭘 물어봤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전류형 HVDC 적용한 거 전부 12펄스 사이리스터입니다. 다른 방식 없어요. 전압형 다 MMC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뭘 물어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제 한전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전 내부 자료 중에 HVDC에 대해 알기 쉬운 HVDC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내용이 있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유인물들도 다 그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과연 그걸 물어본 건지가 의문이죠. 의문이기 때문에 상위입니다. 아주 상. 예, 상이고, 전압형 변환기의 주요 특징, 물론 이제 블랙 스타트, 뭐 역송, 정전 없는 역송, 출력 제한, 뭐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물론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상으로 보셔야 되고, 6번 문제, 유도장애 문제는 뭐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4개씩 물어봐서 요 아이템에 딱딱 맞춰서 써야 되는 게 좀 피곤하긴 했지만은 서비스 문제. 2교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2교시에. 그래서 2교시가 일단은 6개가 다 익숙하죠. 1교시는 12개 익숙. 2교시는 6개 익숙. 그러나 그 2교시 6개 중에선 나름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 1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지금 1번, 5번, 3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3교시 보시면 28페이지 근처 가시면 되죠. 3교시 보시면 뭐 3교시, 3, 4교시는 제가 안 하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압 제어, 무효 전력 공급 및 종류별 특징. 이것도 뭐 주구장창 반복되는 25점 유형이죠. 뭐 발전기, 뭐 동기전. 예, 중하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발송 배정 기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기하면 뭐예요? HVDC, ESS, 그 다음에 뭐예요? 신재생이잖아요. 신재생 관성하고. ESS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스매스, 초전도 관련되고 하고, BES는 좀 리튬 계열 위주로 좀 기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BESS를 물어볼 때는 사실은 리튬 계열 우리 지금 FRESS나 DRESS나 우리가 ESS를 세 가지를 보잖아요. FR, DR, RI. 그죠? 물론 이제 FR에는 FFR 개념까지도 들어가지만 이 ESS로 우리 계통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BESS고 다 리튬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쓰셔야 되고, 압축 공기 나오고 프라일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쓰실 수 있죠. 이건 기본서 수준으로 쓰셔도 되고, 조금 이게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렇게 기본서 수준으로 쓰셔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양수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난이도 중정도로 보셔야 돼요. 암기 쓸 게 많으니까. 이것도. 자, 그리고 3번 가능 출력 곡선. 이거 기본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화된 수준까지 하시면 좋겠죠. 심화된 수준까지. 이제 기본서 수준이 있고 이것도 사실 심화 수준이 있는데 한 심화 수준까지 해서 정태 안전 곡선만 하는 게 아니고 운전 가능 영역 곡선까지도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것도 이제 중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물어봤으니까. 자, 그리고 4번이 154TR 주보하고 후기보 결선. 분명히 제가 전압별 표준 보호 방식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딱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압별로 765 보호전 방식 아니면 154, 345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주보하고 후기보 구분해서 쓰시고, 이제 결선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상으로 보셔야 돼요. 결선도. 근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논술반 수준만 되시면 원라인을 싱글라인으로 그리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물론 3라인을 그리면 더 좋겠지만 3라인 그리는 건 어려우실 거고, 싱글라인 정도 그리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신 겁니다. 그래도 워낙 다른 문제가 쉬워서 이것까지는 초이스를 안 하실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자, 5번은 이제 전철 변전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철 변전소. 이 문제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그 철도 쪽으로 가면은 직군이 3개로 나눠요. 우리 또 한정 가면은 송전 배전 나누고 또 분사됐지만 발전 직군 있고 그게 나누듯이 철도 쪽에서 직군을 3개를 나눕니다. 송변전, 전차선, 일반 전기. 그러면 일반 전기는 이제 역사 전기나 229급을 배전 쪽을 얘기를 하고요. 전차선은 거의 커티너리 개념이라서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송변전 직군이 있는데 그 철도 송변전 직군에 우리 발송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송 배전 기술사를 따고 철도 쪽 감리로 가면 송변전 단장을 하신다고요. 단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신 분이 내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생된 문제니까 난이도는 당연히 상으로 보시고 아마 단발성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 별건 없긴 합니다. 154 받고 154 받아서 성관이 55고요. 상위 27.5 AT 단권 변압기 방식으로 해서 전차선 급전을 합니다. 그 스코트 변압기 써서 이상으로 변환해서 별거 어렵진 않은 내용이긴 한데 당연히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저같이 현업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아는 거죠. 저는 이제 송변전 쪽 일을 하니까 철도건 154, 345건 이런 걸 다 하니까 아는 거고. 자, 6번에 이제 활선 상태 열화 진단. 이것도 반복되는 25죠. 그래서 이제 중하 정도로 보셔야죠. 그래서 3교시는 5번 빼고는 사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5번 빼고는 다 잡을 수 있는데 무엇을 잡고 어떻게 잘 쓰셨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거고요. 4교시도 보시면 그 46페이지 쪽 보시면 그 1번은 발전기 병렬운전, 변압기 병렬운전이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기본서 논술 두루 거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중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해상풍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해상 풍력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필요성, 시스템 구성 원리, 문제점, 출력 조정 방법 물어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워낙 지금은 해상 풍력 핫하니까 뭐 그쪽 실무하신 분 정도는 무난하게 쓰셨을 수 있겠지만은 난이도 중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복합 화력 종류, 배열해수 원리 특징. 자, 우리가 교재에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니죠. 항상 얘기하지만 교재에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복합 화력 배열해수 방식, 우리나라 LNG 복합이 다 뭐예요? 배열해수예요. 배열해수잖아요. 뭐 배기 조연, 뭐 배기 재연, 가 보일러, 뭐 우리가 보통 복합 화력 사이클 종류를 4가지를 기본 키핑을 하는데, 배열해수, 배기 조연, 배기 재연, 가 보일러 해서 이제 4개 정도 키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건 다 하나예요. 배열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LNG 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위주로 기술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배열해수 특징으로. 뭐 또 중하로 보시면 되고, 대부분 잡으셨을 거예요. 이 문제. 4번에서 이제 LDC가 나옵니다. 배전 LDC. 이제 배전 LDC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25점으로 기술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10점으로 나오면 쓰죠. 25점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난이도 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나마 4교시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게 좀 있었던 거예요. 5번 보면 변압기 A 팩터. 처음 들어보신 분 많아요? 예? K 팩터는 이제 고접하고, K 팩터는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거니까, K 팩터 나오면은 땡큐 하는데, A 팩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상이고요. 대부분 못 건드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거 25점 나오면 거의 못 건드십니다. 그리고 6번에 전력계통 작업파급의 원인과 대체. 이거 논술반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험 보기 바로 전주 있죠. 이번에 20주 과정을 하다 보니까 바로 전주에 이걸 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빈도는 높지 않지만, 여기 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게 제가 앞글자 따드린 게 있어요. 뭐 주정과 이탈, 뭐 예설시시 보복부, 뭐 해가지고, 그거 주정과 이탈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은 챙겨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뜨끔했어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딱 2개가 있어요. 제가 자주 나오지 않는 유형이라고 설명하면서 넘어갔던 것 중에서 이게 4교시 하나 있고 1교시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중정도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주전과 이탈해서 뭐 주파수 전압, 뭐 요 개념들이 기본 아이템에 속해서 기본적으로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교시가 그래 나름 한 2-3개 정해놓고 하나를 못 쓸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 2, 3교시는 조금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교시당 1개 정도 빼고는 전부 잡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셔야 되죠, 사실. 자, 그래서 1교시로 가시면 이제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일단 계통 유연 측이 얘가 뭐예요? 전압 변동, 안정도, 조속기, 계통 연계하고 정밀도, 품질, 사용 조건, 이거 딱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알아서 풀어 쓰는 거죠.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든지, 안정도나 신뢰도 높인다든지, 조속기에 뭐라고 해야 돼? 조속기 제어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계통 연결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전력 사용 조건이 좋아지고, 수용 가측은 제품 품질, 정밀도 해서 7가지 가져가는 것들. 그래서 딱 요거 줄여서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데코레이션이죠. 주파수 특성 좀 얘기하시고, 데코레이션 얘기하고, 여기다가 사품정 쓰시고, 여기 전환조정 쓰시면 정리되는 아이템이긴 하죠. 다만 이걸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의 문제는 있겠죠. 제가 얘가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10점으로 나오는 형태라고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란다. 1교시니까 1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그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주파수 제어 나오니까 주파수 제어 목표, 우리나라 주파수 제어 목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잖아요. 제어 목표 적어주고, 필요성에서 수용과 측면하고 계통 운영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7개 아이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 다만 이겁니다. 내가 안 가져갔으면 어려운 거고요, 가져갔으면 쉬운 거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서지 흡수기. 자, SA는 우리가 피레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레기하고 콘덴서를 조합했다. 이제 콘덴서는 교류를 인가하면, 직류를 인가하면 전하를 축적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지만, 교류를 인가하면 뭐를 합니까? 분극작용을 하죠. 분극작용을. 그래서 그 분극작용을 하는데 주파수가 크면은 계속 분극작용을 하죠. 어떻게 돼요? 통전이 되죠. 그래서 대지를 방전시키죠. 그게 콘덴서, 서지 흡수기 SA 쪽의 콘덴서 원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상전압이나 개폐서지나 이런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파수가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러면 콘덴서에 분극작용을 해서 어떻게 방전을 시키겠죠. 그 원리죠. 서지 흡수기는 피레기의 원리에 그게 더해진 원리잖아요. 자, 그래서 용도가 뭐였어요? 개폐서지 저감용. 그럼 우리 개폐서지는 주로 누가 일으켜? 버큼, 진공차단기가 주로 일으키니까 진공차단기 뒤에 주로 우리가 몰드 변압기 보호용으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VCB 달고 뒤에 몰드 변압기 달려있으면 뭘 달아요? SA를 달잖아요, 무조건. 그 이유가 뭐예요? VCB가 만드는 개폐서지를 로부터 뭘 보호하는 거예요? 몰드 변압기의 절연을 보호하는 목적이죠. 이제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설치 대상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국은 몰드하고 건식은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유입식은 설치를 안 해도 되죠. 에폭시 절연이 아니니. 그래서 이거는 기준상 그런 거고,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상 그런 거고 해서 우리가 VCB 후단에 몰드 변압기가 있으면 뭐를 단다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SA를 설치한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조금 잡혀 계시면 설치 대상 정리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을 거고, 설치 위치도 당연히 VCB 그리시고, 여기는 모터를 그렸어요. 제가 그림 구한 게 이거라서 그냥 TR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몰드 TR 그리시고, 그 VCB 후단에 이제 VCS는 버큼 스위치예요. 버큼 스위치. 이 버큼 스위치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써요? 우리가 VCB는 개폐를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죠. 고장이 나죠. 흔한 말로. 그래서 개폐는 자주 해야 되는데 수명에 계속 교체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주로 버큼 스위치를 많이 써요. 그래서 VCS나 VCB가 있는 곳에 그 후단에, 요건 이제 건축전기 그림이고, 우리 발송이면 이제 몰드 TR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몰드 TR 그려놓고 SA 설치 위치 잡으면 되고, 전격사항은 일단 뭐 책에 있으니까 제가 6.6, 3.3, 229 걸 다 기술을 해놨지만은, 일반적으로 229급 정도 SA 전격 정도, 아까 보통 18kV의 옥화 정도 우리가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전격상 적어 놓으시는 게 일반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잡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레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는 기력 발전에서 열혈 향상 기기. 그래서 종류하고 장치선도 그리고 설치 위치 표시해라. 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이제 장치선도가 밑에 그려져 있죠. 이거는 제가 그림을 찾으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따 써놓은 거고, 우리 기본소반 때 하신 그 500메가와트급 표준 석탄화력 발전소 그 그림 있죠? 그려봤던. 그 그림 수준으로 그리시고 그냥 표시만 하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 되면 뭐 그냥 다 생략하고 그리면 되잖아요. 설치 위치 표시하시고, 아이템은 뭐뭐 잡아야 돼? 이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 화력발전소에 열효를 향상시키지 않는 설비가 없어요, 사실은. 다지 뭐, 다야. 근데 이 사람이 뭘 물어봤느냐에 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 시험장에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거죠, 이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장치선도에서 표시될 만한 아이템 중에서 넣었을 것이다,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고민을 하면은 뭐뭐 들어가야 되냐.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여열회수 장치들, 뭐 절탄기하고 공기 예열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이제 우리 또 급수가열기나 제열기는 우리가 재생 사이클하고 제열 사이클에
우리가 재생제열 사이클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재생 사이클 하면은 뭐고 또 제열 사이클이면 뭐고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열 사이클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물론 제열기도 되지만 제열 사이클의 키워드는 터빈 마찰손이었잖아요. 터빈 마찰손을 줄여서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제열 사이클의 핵심이에요. 그럼 결국은 터빈 마찰선을 줄여서 열효율을 향상시키니까 제열기 넣어줘야 되고, 우리 재생 사이클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복수기손이었단 말이에요. 복수기손. 그럼 복수기손을 줄여서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뭐예요? 급수가열기잖아요. 그럼 급수가열기 넣어주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열효율 향상 대책 하면 일바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과열기 있잖아요. 과열기. 그래서 과열기 넣어주고, 그냥 그걸로 국한을 시킨 거예요. 그냥 그거 정도. 장치 성도에 표시되는 수준으로 국한.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 제 생각. 출제자의 생각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립니다. 뭐 출제자가 무슨 뭐 자동 제어 장치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열효율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넣었으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번에 장치 선도를 그리고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라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얘가 장치 선도를 그리라고 했으니 장치 선도에서 골라야 되지 않나? 그럼 여기 얘가 뭐 장치 선도에 뭐 디오레이터나 뭐 이런 걸 그려놓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안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레벨 수준에서 초이스한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뭐 안시 스탠다드 C200 하면은 2ohm에 2차 5A에 과전류 정수 N이 20 해서 2, 5, 10 다 곱하면 얼마? 포화 보증전압이 200V라는 의미죠. 사실은 안시 스탠다드 C라는 뜻이요. C가 앞에 변류기 규격에 C가 붙으면은 그게 뭐 T형도 있고 C형도 있고 뭐 관통형도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C가 붙는다는 건 안시 스탠다드 표준 규격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안시 스탠다드의 표준 규격을 우리가 앞에 C를 붙이고 뒤에 뭐를 붙인다? C 뒤에 포화 보증전압을 붙인다. 해서 C200. 그럼 이놈의 전격 부담은 얼마? 이게 부담 임피던스니까 I제곱 Z니까 5제곱에 2 하면 50VA인가요? 50VA. 이게 C200의 뜻이죠. C200의 뜻. 이게 C200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 2차 임피던스가 1.5옴. 자, 부하 임피던스가 1.5옴이라는 건 당연히 1.5옴 곱하기 5에 제곱하면 부하 용량이 25에 1.5 하니까 어렵네. 37.5 정도 되려나 보다. 37.5VA 정도 되니 이거보다 큰 변류기를 달아야 되겠죠. 50VA짜리 달면 되겠죠. 우리가 C200, C100, C400 이 800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25VA이고 얘가 50VA이고 이게 왜 이걸로 계산되는지는 사실 다 알고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100VA이고 얘가 200VA니까 당연히 이걸로 선정이 돼야 되겠죠. 얘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C200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일단 얘보다 37.5, 200보다 작은 100짜리를 쓰면 일단은 CT도 뭐 변압기잖아요. CT라는 변압기가 과부하가 일단 걸릴 거고, 그리고 아까 200V 포화 보증 전압인데 C100이라는 놈을 쓰면 100V 이상 안 걸리잖아요. CT 2차 측에 100V 이상 안 걸려요. 그러면 뭘 보증 못하는 거예요? 비오차 10%에 대한 과전류 정수 20배를 보증을 못하는 거죠. 포화 보증에 문제가 생기겠죠. 두 가지가. 너무 크면 일단은 뭐 포화 보증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고요. 과부하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고, 단지 과전류 정수가 너무 크면 과전류 정수 C 보통 자기 2차 변환 전류의 20배 정도까지의 내량만 가지고 있는 보호 계정기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 뭐 보호 계정기가 약간 과전류가 흘러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C200은 요 정도 얘기하고요. 자, 문제 5번은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 정의와 방지 대책. 서비스 문제죠, 거의 이것도. 코로나 인계전압은 뭐 코로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뭐예요? 대지전압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4.3 M빵 M1D 그 델타 로그 R분의 D 그식 유도 살짝 해주시고, 이것도 뭐 유도도 뭐 그냥 한 페이지씩 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한 5줄 한 4분의 1P나 뭐 이 정도로 가뿐하게 유도해 주시고, 대책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죠. 다도체하고 굵은 전선. 그래서 다도체는 이 다도체를 썼을 때의 등가 반경이 월등히 상승하는 거를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뭐 굵은 전선 뭐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나머지 인자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로그 R분의 D는 대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등가 반경 D를 키우는 수뿐이 없다. 스몰 D를 키울 수뿐이 없다 해서 다도체나 굵은 전선 쓰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뭐 기타 부수적인 방안은 뭐 시중 교재에 있으니까 생각나시면 적어준다. 뭐 이 정도 개념을 접근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6번 속도 조정률하고 속도 변동률. 자, 속도 조정률은 터빈 운전 중에 주파수 변화를 감지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뭐를 입력을 조정해서 출력을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정도죠. 속도 조정률은. 그래서 또 스스로 한다라는 의미도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설명을 할 때, 속도 조정률 개념 설명할 때 누가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의 변동에 스스로 대응하는 개념, 요 개념 꼭 들어가 줘야 되고, 관계식은 PM분의 델 P 분모로 가고 FM분의 델 F가 분자로 가서 거기에 백분율로 표시한 식을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림, 우리 기본적으로 그 조속기 곡선 있잖아요. 그 조속기 곡선, 속도 조정률 곡선, 식이란다. 그 그래프 같은 거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속도 변동률은 T에, 아니면 우리가 전격으로 운전하다가 여기서 뭐 하면 부하 차단을 일으키면 이렇게 튀죠. 요게 뭐예요? 조속기 조정시. 그래서 여기서 N까지 올라가는 요 비율을 속도 변동률이라고, 요게 조속기 조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가요? 무우속 속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 그림만 하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뭐가 커버되는 거예요? 속도 변동률, 무우속 속도 다 커버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변동률은, 속도 조정률이에요. 속도 변동률이요. 속도 변동률은 조속기에 의해서 전격 대비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속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 변동률로 보시면 되고, 속도 변동률이 크고 작고를 얘기하면은, 속도 변동률이 크면은 그만큼 내구성을 요하겠죠. 그만큼 내구성을 요하기 때문에 설계상은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고 한 30% 이하로 잡아야 된다. 요 정도 보통 키워드로 잡고 가시면 대응하기가 쉬우시겠죠. 자, 7번. 자, 변압기에 대해 다음 사항 설명. 실직 효율, 규약 효율, 전이율, 그리고 최고 효율 조건. 최고 효율 조건은 출력분의 손실 더한 다음에 그걸 분모에 놓고 분자에 출력 놓고 i로 나눠준 다음에 분모를 놓고 그걸 미분한 값을 0으로 놓고 나오는 게 최고 효율 조건이죠. 그래서 철선하고 동선하고 같다. 근데 여기에 부하율을 고려할 때 최고 효율 조건이니까 부하율 M이 있는 식으로 해주면 좋겠죠. 결과는 똑같아요. 이런 게 살짝쿵 디테일이죠. 디테일이죠. 그렇게 점수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다 부하율 M을 써주냐, 안 써주냐가 그게 엄청나게 점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그래도 문제에서 꼭 집어서 부하율을 고려할 때라고 넣어줬으니까 M을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실직 효율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실제 입력분의 출력이고, 규약 효율은 손실을 더한 거에 출력분의 손실 더한 거분의 출력. 이 규약 효율이고요. 그래서 규약 효율을 구할 때는 뭐예요?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을 해서 규약 효율을 구하죠. 자,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철선을 할 수 있고, 변압기 여자에 의한 손실이잖아요, 철선은.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은 여자만 되니, 여자 전류만 흐르니 철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단락 시험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의한 손실이 나올 거고, 그럼 동선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험에서 구한다는 거고. 전이율은 이제 최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에서 최대 부하와 심야의 최저 부하 간의 차이가 큰 경우 하루 동안 평균 부하에서 최고율이 되도록 하는데 이를 전일효율이라고 한다. 전일효율이 들어가서 약간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있으셨을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이 또 안 떠올려서. 근데 뭐 1교시는 많아서 1교시 12개 사실 12개라서. 자, 넘어갑니다. 자, 전력 계통의 무효 전력 전압과의 관계 벡터도 이용 설명. 이것도 뭐 지겹죠. 지겹게 VR하고 VS로 VR, VS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델타고 얘가 세타고 얘는 I, R이 될 거고 얘는 IX가 돼서 이렇게 그려놓고 뭐만 그리면 끝나요. 얘를 델이라고 그러고 얘를 델 V로 표시하면 P 델타 관계야. 얘를 가지고서 P 델타 관계 얘를 가지고서 Q V 관계가 나오죠. 여기 딱 그리면은 여기 딱 요 길이 구하고 얘가 세타니까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니까 요 길이는 IR 코사인 세타고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으니까 I X 사인 세타니 이게 뭐다? 델 V가 되니 여기에 V분의 V 곱하면 V분의 IV 코사인 세타니까 P R이고 얘는 Q X인데 여기 또 하나 들어가야지. 우리나라는 정전압 계통이고 X는 계통 구성식 결정이 되기 때문에 Q 델 V는 뭐에 Q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까지만 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P 델타도 똑같고요. 같이 똑같은 식으로 하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나마 10점 중에서 거의 빈도수가 제일 높은 형태가 이 P 델타하고 QV 벡터로 설명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닥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자, 9번 감속제 안 넘겼구나 이거. 원자력 발전의 감속제하고 냉각제 구비 조건. 자, 감속제 우리가 원자력으로 가면은 핵 연료 물질이 있고 뭐 그 연료 물질이 있고 뭐 핵분열 핵종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성자를 잘 우라늄 235에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감속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감속은 당연히 감속제는 감속비가 높아야 되고, 그죠? 감속비가 높아야 되고, 중성자 흡수는 얘는 중성자 흡수가 낮아야 되고. 그 냉각제는 당연히 열 전달성이 냉각을 잘해야 되니까 좋아야 될 거고, 얘도 똑같이 중성자 흡수는 낮아야 될 거고, 뭐 얘는 뭐 비등점이나 용융점은 높고 비등점은 낮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겠죠. 얘는 뭐 원자량이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이 키워드로 그냥 가시면 되죠. 적용은 뭐예요? 뭐 감속제는 감속제 적용. 물이죠. 경수중수. 냉각제는요. 물. 경수중수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배전자동화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배전자동화 이제 다스라고 하죠. 또 우리나라 배전 또 이제 코다스 뭐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발전이 있고, 우리가 이제 765가 있고 345가 있고 뭐 154가 있고 229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를 변전 개념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변전에는 뭐가 있어? 스카다가 있죠? 스카다가 있잖아요. 변전에. 그리고 근데 그 위로 가면은 요 전압대하고 요 발전 쪽하고 묶어서 우리가 EMS를 하고 계통 운영 EMS. 우리가 기간선전 3, 4, 5 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3, 4, 5 이상하고 발전하고 묶어서 EMS로 제어를 하고, 우리가 또 변전에서는 765, 3, 4, 5, 154, 229 중에 요 다운 개념으로 하면 이게 765 변전소고 이게 3, 4, 5 변전소, 154 변전소인데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변전이라고 봐서 스카다로 보고, 다스는 여기에서 이제 380, 220까지 내려가면 요 두 구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다스라고 보고, 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이 개념이 다스고. 기능은 뭐예요? 원격, 제어, 감시, 정정, 계측. 이 핵심 키워드죠. 이게 뭐 다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스카다도 그렇고요. 아니 당연히 제어, 원격 제어하고
원격 감시하고, 감시, 제어, 원격 계측하고, 원격 정정하고, 뭐 이러려고 운영하는, 그게 정정하는 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스카다 하고 뭐 다스 하고 뭐 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배전 쪽의 스카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죠. 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 책자를 보시면은 배전화 자동화에 대한 정의는 배전 계통을 정보통신 기술하고 융합해서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갈 거고요. 그 구성도 같은 건 제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거를 풀어놓은 거에 국한이 되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복잡한 그림이 있죠. 교재는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그거 생각 안 나시면 10점이면 이 정도만 그리셔도 충분하지 사실. 그리고 기본 구성 해가지고 뭐 CS, SCCU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은 CU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 유니트에서 통신 장치고, RU 개념이 들어가는 건 리모트 컨트롤 유니트 개념이 들어가서 제어 장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성에서 보시면 변전소로 가는 놈은 서브스테이션이 들어가니까 SCCU고, 그 우리 단말 제어 장치, 우리 자동화 개폐기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화 개폐기에 다기능 제어 단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쪽으로 가는 게 FRU하고 피더 리모트 컨트롤 유니트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게 FCCU는 당연히 피더, CU로 끝나니까 통신이고 배전 통신 FCCU일 거고, MTU나 LCU는 로드 컨트롤 유니트나 메터링 개념이 들어가서 검침이나 부하 제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요 기능을 제어, 감시, 정정, 계측으로 이렇게 딱 네 단어만 쓸 수는 없잖아요. 잘 풀어서 쓰셔야죠, 이건. 그래서 뭐 운전의 자동화나 부하의 제어 개념이나 원격 검침 개념에 대해서 잘 풀어서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는 꼭 이렇게 안 쓰셔도 원격 제어, 계측, 감시, 정정 개념을 넣어서 쓰시면 어느 정도 적정한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저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원래 같으면 이 문제도 조금 원래 괜찮은 문제인데, 그나마 괜찮은 문제에 속하는데 1교시가 워낙 다른 게 쉽다 보니까 이것까지 차례가 안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교시에서 3개를 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 13번 빼고 나면 나머지 2개를 뭘 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13번 빼고 나면은 뭘 빼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뺄 게 없어요, 1교시가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뺄 게 없어. 4번, 5번, 6번, 7번이 조금 기니까 빼야 되나? 이게 애매한 거를 빼려고 작정하시면 3번하고, 애매한 거 빼려고 생각하시면 3번하고 7번하고 13번 빼야 되고, 사실은 애매한 거 빼려고 하시면은. 그리고 조금 난해한 거 빼려고 하면은 11번이나 뭐 이런 걸 좀 빼셔야 됐을 것 같은데, 11번, 1번도 안 가져가시는 분만 1번, 2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뭘 빼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그 11번은 조금 생각할 가치가 있죠. 일단 고저파가 변압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드렸죠. 고저파 공급부와 인버터 변환 장치들이죠. 인버터 컨버터들 앞에 달려있는 변압기는 어떻다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리고 케이블도 만져보면 엄청 뜨끈뜨끈하다고. 고저파가 흐르면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파수가 올라가서 표피 효과 때문에 뭐가 시료 저항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열을 시켜요. 그래서 인버터나 컨버터를 공급하지 않는 변압기와 일반 변압기하고 인버터용 변압기, 컨버터용 변압기를 2개 같이 놓고서 보면은 온도가 거의 30~40도 차이가 나요. 변압기 온도가. 실제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죠. 만져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게 표피 효과 때문에 시료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 표피 효과식 다 아시잖아요. 그럼 분모에 뭐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잖아요. 표피 효과의 깊이식 루트 오메가 뮤 K분의 2. 그래서 2파이 F 안에 주파수가 있으니 그 주파수 때문에 표피 효과의 깊이가
얇아지면 전류가 지나가는 데는 이렇게 좁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료 저항이 올라가서 발열이 엄청 된다고요. 발열이. 그래서 그 저항선에 의한 발열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철소는 그냥 시중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철소는 사실은 자석 밀도가 주파수에 반비례해요. 주파수에 사실. 근데 사실 고조파는 단순히 우리 2배, 3배 기본 주파수의 2, 3배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일부. 물론 변압기는 주로 상고접하지. 주로 상고접하긴 한데 엄청 큰 주파수가 있다 보니까 철선에도 약간의 증가가 따라온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철선 관련된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와전류손의 시극만 갖고 따져보면 자석 밀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석 밀도가 왜 반비례한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식상 크게 변하진 않죠. 자, 그래서 과열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K 팩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변압기 출력 감소 THDF 해서 THDF라는 건 루트 고조파를 고려한 손실분의 전격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K 팩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출력 감소율이 예전에 지금 PWM 방식의 변환 장치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변환 장치 공급력 변압기 하모닉 마진을 거의 40%까지 봤어요. 인버터가 2MV이면 변압기 3MV, 컨버터가 3MV이면 변압기 4.5MV 이런 걸 썼었다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PWM 방식이 나와서 고조파 함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변환 장치들이.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하모닉 마진을 많이 보진 않아요. 실무에서 하모닉 마진을 많이 보진 않지만 어쨌든 출력 감소가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리고 자화 형상에 의한 소음, 정정 용량 공진, 열화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근데 고조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변압기 쪽 대책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고조파 대책을 쓸 수도 있고요, 변압기 쪽 대책을 쓸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갈래에 들어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민이 현장에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써야지 사실. 이게 약간의 국회의원급 마인드로 이도 되고 저도 되는 두리뭉실하게 해서 일단 고조파를 고려한 용량을 선정한다든지 제작시 고려하죠. 실제로 내량 강화하는 부분들, 우리 K팩터 변압기들이 실제 제작 시 고려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나 투스텝 변압 방식, 이거는 메인 티어라고 서브 티어라고 구분해서 하는 걸 투스텝 티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델타 결선을 안전건선으로 넣는다든지, 그리고 고조파 부하 발생원들 부하 분리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대책이 있을 거고, 또 그냥 또 일반 고조파 대책을 안 쓰기에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냥 제목만 몇 개 달아서 써주는 정도로 하면은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다음 상 설명해라. 목적. 조류 계산의 목적. 해서 당연히 전류 계통 내 조류 흐름의 분포를 알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3번, 방가로 3번 보시면 조류 계산 역할에서 이제 기본사에 있는 내용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사고 예방, 운영 계획, 설비 확충 계획.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게 운학사 이렇게 했어요. 역할을 하면 이제 운학사에서 설비 확충 계획, 운영 계획, 사고 예방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역할 그거 적어주고, 개선 방법이, 저는 이게 약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10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교류법하고 직류법이 있죠. 이제 교류법 보시면은 이제 선형하고 비선형 해가지고, 선형에 뭐가 있어요? 가우스 자이델, 비선형에 뉴턴 램슨, 그리고 직류법엔 PQ 분할, 고속 분할, 직류조류, 우리 제일 좋아하는 직류조류 계산법.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열거를 해주시고, 이거 지금 책장에는 없어요. 너무 많아져서 제가 일단 뺐는데, 일단 갔을 때는 심리적으로 교류법하고 직류법하고 좀 구분을 하시고, 교류법에는 그 선형, 비선형, 아까 얘기한 가우스 자이델 이거 쓰시고, 직류법에는 PQ,
보석, 직류조류 뭐 요 정도 열거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자, 그리고 모선 종류 및 기지량과 미지량, 이것도 이게 원래 별도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희는 10점짜리 한 페이지에다 써야 되는데, 물론 실전으로 현장을 가시면 10점짜리 한 페이지 구애 안 받고 쓰시죠. 뭐 한 페이지 반씩도 쓰시고 뭐 두 페이지도 쓰시고 이러실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래도 저는 이래도 한 페이지로 해야 되니까, 구애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모선의 종류 설명도 못해. 발전소 모선, 슬랙 모선, 부하 모선. 아, 슬랙 모선에 가로 열고 기준 모선 뭐 이 정도는 적어줘야죠, 우리가. 그건 양심적으로 해서. 기지량하고 피지량, 우리가 모선의 그 상수가 PQ하고 유효, 무효, 전압, 상차각이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기지량이 두 개씩 있고 나머지는 미지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단은 뭐를 할 수 있어? 전압하고 유효전력. 부하단은 당연히 부하전력은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일 거고, 그리고 기준 모선은 전압하고 상차각만 알 수 있다 해서 나머지 모르는 것들이 미지량으로 가고, 기준 모선이 별도 10점일 때는 손실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지량의 손실까지 사실 넣어줘야죠. 이 지금 책자에는 손실이 빠져 있어요, 미지량에. 그래서 손실까지 딱 넣어주면 딱 좋겠죠. 그치? 넘어갑니다. 자, 고압 유도제동기 보호 방식에 대해서 기술해라. 이거는 뭐 1교시에 유일하게 제가 상으로 꼽은 문제죠. 그래서 뭐 이것 빼고 나머지 12개니까 요거는 건축전기 문제라고 하고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건축전기 하고,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과전류 순시는 단락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한시는 그 상시 과전류 잡으려는 거고, 지락 잡고 불평형 역상으로 잡고 뭐 이런 형태로 가요. 내부 보호하려고 듀얼 차동 넣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